자,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가 목요일까지네요. 그죠? 이번 토요일 날은, 2월 달에 보강했고. 자, 오늘 진도는요, 186페이지입니다. 186. 제 4절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거기 할 차례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그 도시개발법을 좀 배우다 말았어요. 자,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를 개발한다라고 했었고요. 주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했었고, 대부분 도시개발 사업의 행위는 누가 한다? 대부분 지정권자가 한다. 그래요? 자, 지난번에 배웠던 순서를 적어봅니다. 신도시 개발을 하려면 개발 계획을 만들었어요. 개발 계획하면은 이것은 사업의 개요입니다.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사업의 개요.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하는 사업의 개요입니다.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역이 정된다. 도시개발 구역이 정되죠. 이 구역 쪽에서 한 문제를 예상하셔야 돼요. 물론 당연히 구역은 지정권자가 정한다. 지정권자. 자, 구역 지정됐으니까 이제 시행자 나오겠죠? 사업 시행자가 나온다. 시행자는 토탈 12가지가 있었고요. 이것을 크게 나누면 공공시행자, 또 민간시행자, 그리고 공동출자법인 세 파트로 나눠지죠. 공공, 민간, 공동출자법인. 이 여러 명의 시행자 중에서 누가 시행자를 정한다? 누구? 이것도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한다. 좀 여러 명의 시행자 중에서 조합까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도시개발 조합이죠. 이 조합도 한 문제를 예상하자. 자, 조합은 무슨 방식일 때만 한다고 그랬죠?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럼 시행자가 가장 먼저 할 것은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잡는다. 이것을 실시계획이라고 그랬죠. 실시계획하면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의 구체적 계획입니다. 사업의 구체적 계획. 자, 이렇게 구체적 계획을 잡아가지고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하게 돼요. 인가 고시도 지정권자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다 돼 있죠, 지금.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뭘 하느냐면 186페이지 보시면 제 4절에 사업의 시행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업의 시행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 그 다음에 환지 방식, 그리고 혼용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럼 일단은 수용 방식을 먼저 끝을 내놓고요. 이제 환지 방식은 이 순서에다 그대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4절 시행 방식이 나와 있고요. 1번에 사업의 시행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중에 누가 방식을 정한다? 누가 방식을 정하겠습니까? 당연히 시행자가 정하겠죠. 사업할 시행자가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01번에 보면 시행자 나와 있죠? 시행자가 방식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번으로 가서 시행 방식이 박스에 세 가지가 있는데 1번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두 번째 환지 방식, 세 번째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수용 사용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토지를 뺏는 거죠. 보상해주고 토지를 뺏었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보상비를 받고 동네를 이주했겠죠. 이 상태에서 땅을 반듯반듯 만들어서 이걸 매각하는 방식. 자, 그럼 이제 수용 사용 방식 옆에다가 장점, 단점을 적어보자. 이 방식의 장점과 단점. 우선 단점부터 정리합니다. 자, 단점은 토지 소유자는 보상비를 받고 동네를 이주해야 되죠. 첫 번째 단점, 토지 소유자 침해가 크다. 그렇게 적으시고 토지 소유자 침해 크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침해가 크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단점이죠. 이제 시행자 입장에서는 막대한 보상비가 나가겠죠. 막대한 보상비 발생. 두 번째 단점은 막대한 보상비 발생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두 가지 단점이 있죠. 그러나 장점 또한 만만치 않죠. 장점 뭐가 있다? 제가 시행자로서 사업할 때 토지 소유자가 개입할 수 없겠죠. 돈 받고 동네 떴으니까 소유자가 개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자는 신속하게 사업할 수 있죠. 장점은 신속한 시행, 신속한 시행입니다. 신속하게 시행하기 때문에 이주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만약에 택지를 조성한다면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거죠. 이건 이주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건 신속한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수용 사용 방식은 어떨 때 쓴다?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 등 집단적 조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밑줄 딱 세요. 집단적 조성일 때 쓰는 방식이다. 이것은 집단적 조성하면 뭘 조성한다는 거죠? 택지를 조성한다. 집단적 택지 조성이라고 봐야 돼요. 집단적인 택지를 조성한다면 주택단지를 만드는 거니까 이주 문제가 발생하고 신속함이 있는 수용 방식을 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이제 환지 방식 보겠습니다. 환지 방식은 토지를 뺏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새 땅을 만든 다음에 새 땅으로 바꿔주는 방식이죠. 자, 장점도 적을까요? 이것도 장점, 단점 쓰시고 환지 방식의 장점은 토지 소유자 침해가 작다는 거죠. 토지 소유자는 새 땅을 받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침해가 작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제 단점이 있다. 이 방식으로 할 때는 새 땅을 나눠줄 때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시행자 입장에서는 토지 분배가 무지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단점은 토지 분배 복잡. 토지 분배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도표를 보시면 환지 방식은 어떨 때 쓰느냐? 가번 아니면 나번일 때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번 볼까요? 대지로 소유형 증진, 공공설 정비, 토지 교환 분합, 그 밖에 구획 변경, 지목 형질 변경, 공공 설치. 굉장히 많은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가번은 가볍게 건너뛰고요. 나번을 보잔 말이에요. 나번을 보면 지가가 높다고 나오죠. 땅값이 비싼 곳입니다. 지가가 높은 것을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 막대한 보상비가 나오죠. 이것은 환지 방식을 쓴다. 자, 이렇게 보자고요. 환지 방식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가번, 나번이 있는데 나번을 정확히 잡자. 어떨 때 쓴다고요? 지가가 높을 때. 그리고 가번은 대충 치는 거예요. 한 번 읽어보고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시험 지문에 가번과 같은 지문이 딱 뜨면 한 번 읽어봤으니까 익숙할까요? 생뚱맞을까요? 생뚱맞죠. 생뚱맞은 건 환지 방식.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객관식이니까 거기에 맞춰 공부하는 거예요. 자, 수용 방식은 어떨 때 한다고요? 택지의 집단적 조성. 환지 방식은 지가가 높은 것 하고요. 그리고 생뚱맞은 지분 있죠? 요거 가번이에요. 그래서 가번에다가 생뚱이라고 딱 적는 거야. 생뚱. 생뚱맞은 지문이 나오면 요건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자, 이제 혼용 방식 봅니다. 혼용 방식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함께 할 수 있는데, 자, 오른쪽 페이지 잠깐 보세요. 03번에 혼용 방식의 경우에 박스를 보면 1번에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요. 2번에 미분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미분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답을 맞춰보세요. 택지의 집단적 조성은 무슨 방식? 택지의 집단적 조성. 수용 방식. 지가가 높은 것은 환지 방식. 생뚱은 환지 방식입니다. 생뚱이 뭔데요? 그 가번이라고요.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으셨죠? 그죠? 객관식 묘미입니다. 그것이.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수용 사용 방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인데요. 수용 사용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토지를 뺏는다. 수용하고요. 뺏었습니다. 뺏은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겠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새 땅이 만들어졌겠죠. 이것을 공급하는 방식. 이렇게 끝납니다. 토지를 뺏어서 사업했고 새 땅을 공급하자. 이제 수용을 할 때 모든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는데 조합은 수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조합. 조합은 이 중에서 무슨 방식만 한다고요? 환지 방식만 하니까 조합은 수용 방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조합은 환지 방식만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다.
그럼 시행자 중에서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는 그냥은 못합니다.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되죠.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간일 때. 민간은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일정 동의를 받아야만 수용할 수 있다.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 이제 특례. 이 특례를 설명하려면 지난번에 수용을 한번 배웠죠. 그죠? 이 수용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억을 분명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수용이라는 게 뜻이 뭐죠? 보상을 전제로 강제 취득한다. 지난번에 한번 배운 걸 정리하는 거예요. 뺏는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경우죠. 여기 이제 사업하는 시행자가 있습니다. 도로가는 시행자가 있다. 토지 소유자 A가 있습니다. 도로는 공익사업이죠. 도로공사를 시행자가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얘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면 돼요. 근데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못하게 되죠. 이럴 때 국가는 시행자에게 강력한 힘을 줍니다. 너 요거 뺏어라 이거예요. 공익사업을 위하여 땅을 뺏을 수 있는 게 바로 수용이에요. 그럼 뺏을 때 그냥 뺏어요? 보상부터 해요? 보상을 먼저 하고 뺏는 거예요. 선보상 후 취득이죠. 이때 보상은 뺏기 전에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한다.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이죠. 그럼 토지를 수용할 때 원칙적인 법률이 있어요. 그 법이 바로 공익사업 법률이다. 이 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알아야만 특례할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이 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할 때 이 사업이 개별 사업이면 수용할 수 없겠죠? 첫 번째, 공익사업일 것. 공익사업일 때 저 땅을 뺏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공익사업에 해당이 되면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겠죠. 계획서를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찾아갑니다. 장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장관님,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뺏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이 계획서를 잘 좀 읽어보시고 제 사업을 좀 인정 좀 해달라 이거예요.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 인정을 받을 것. 요걸 받아야만 토지를 뺏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장관은 이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라면 그래 좋다라고 사업 인정을 해주겠죠. 이 두 가지가 완비했을 때 토지를 뺏을 수 있다. 공익사업에 해당이 되고 장관으로부터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 두 가지가 만족되면 토지를 뺏을 수가 있겠죠, 이제. 자, 뺏기 전에 뭐부터 한다고요? 보상. 이제 보상 양반 간에 보상 협의를 한다. 보상 협의가 잘 됐으면 보상비 주고 뺏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상 협의는 결렬될 것이다. 얘는 덜 주려고 얘는 더 받으려고 결렬돼요. 결렬이 되면 누군가로부터 중재를 신청한다. 이게 바로 재결 신청. 재결 신청은 어떨 때 한다? 보상 협의가 결렬됐을 때 중재해 주는 거예요. 이건 중재한다, 결정한다 이거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한다. 그럼 토지수용위원회는 결정을 내립니다. 당 토지를 1억 원에 하세요라고 결정을 해요. 그럼 시행자가 1억을 얘를 줘요. 얘가 받으면 이 땅은 얘 겁니다. 근데 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이 돈을 법원에 공탁을 걸고요. 강행 사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제성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죠. 근데 이제 이걸 그대로 보자요. 재결 신청은 결국은 시행자를 도와주는 거죠. 시행자를 도와주는 건데 이 법에 의하면 재결 신청은 1년 이내밖에 못한다. 사업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걸 못합니다. 그럼 이건 시행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봐요. 요 그대로 요걸 따라가지고 수용했다고 쳐봐요. 그럼 시행자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장관한테 요것도 받아야 되죠. 재결 신청도 1년밖에 안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죠. 시행자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특례가 나온다. 특례는 원칙을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죠. 원칙을 따르지 않으니까 특례잖아. 특례, 그죠? 이것은 시행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특례를 준다. 지난번에 이거 배웠습니다. 원칙은 사업 인정을 받아야만 뺏을 수 있지만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뺏을 수 있는 혜택을 준다. 두 번째, 재결 신청 기간은 원칙은 1년이지만 길을수록 좋잖아, 시행자는요. 요걸 사업 끝날 때까지 할수록 해주는 특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 개발할 때도 토지를 수용한다. 이때도 혜택을 주는 건데요. 첫 번째, 사업 인정을 간주해 주는 게 있어. 이것은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 자세한 목록을 고시하면 사업 인정을 받았다라고 간주합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사업 인정을 받지 않고 뺏을 수 있다. 그럼 재결 신청 기간은 원칙은 1년이지만 사업 끝날 때까지 사업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특례가 있다. 이건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특례는 세부 목록 고시로서 사업 인정을 간주한다. 재결 신청은 사업 끝날 때까지. 자, 이제 토지 상환 채권이 있다. 토지 상환 채권. 자, 이건 뜻을 좀 알아보자. 토지로 갚겠다라는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를 수용할 때 원칙은 보상이 뭡니까? 뺏기 전에 돈을 주는 거죠.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이에요. 근데 수용 방식은 막대한 보상비가 나가죠. 그러니까 일부는 돈으로 주고 일부는 뭐로 준다? 토지로 갚겠다 이거죠.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새 땅으로 갚겠습니다라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뺏고 나서 돈이 아닌 현물로 보상하는 사후 현물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토지로 갚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 채권은 시행자가 발행한다.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지정권자 승인을 받습니다.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시행자가 발행한다. 그럼 어떨 때 발행하느냐?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토지 소유자가 나는 돈 대신 채권으로 주세요. 원할 때 발행한다. 중요한 건 발행 규모. 자, 과연 토지를 수용했을 때 보상비를 토지로 갚는 건데 토지로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일부만 갚아야 되나요? 응?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토지를 토지로 다 갚으면 이것은 수용 방식이 아니잖아요. 환지 방식이 되죠? 그래서 일부만을 토지로 발행한다. 즉 전체 분양 토지 2분의 1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2분의 1 초과 X. 토지로 많이 줘봐야 반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발행한다. 요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를 먼저 책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선 188페이지 1번의 수용권자를 보겠습니다. 누가 수용하는지.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조합은 수용 방식을 못합니다. 환지 방식을 하니까 빠지는 거죠. 자, 2번 제목 보세요.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 요건이 나오죠? 동의가 나올 겁니다. 3분의 2, 2분의 1 확인하시죠.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만 민간은 수용할 수 있다. 그럼 LH공사 있죠, 여러분들. LH공사는 토지주택공사잖아요. 시행자 될 수 있죠. 이자가 수용할 때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응? 왜 안 받죠? LH는 공공이잖아요. 민간이 아니니까 동의를 요하지 않겠죠. 민간일 때만 동의를 요합니다. 이제 괄호 2번 공익사업법의 특례라고 되어 있어요. 1번의 의가 나오는데 1번의 의를 지우고요. 원칙으로 바꾸세요. 1번 제목은 원칙입니다. 자,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하여 이 법의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률을 규정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토지를 수용할 때 원칙적 법률은 공익사업법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2번, 3번을 묶으세요. 묶어서 특례라고 적자. 요 두 가지는 특례입니다. 특례니까 원칙을 따른다, 안 따른다? 원칙 X.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시행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업인정 볼까요? 첫 줄에 보시면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 고시가 줄을 딱 쳐보세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했으면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사업인정을 대신해 주는 게 뭐라고요? 세부 목록 고시. 그거 했으면 사업인정 받았다 간주해 준다. 세 번째,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입니다. 재결 신청은 공익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원래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1년밖에 안 되지만 사업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혜택을 준다. 두 가지 특례 잡았습니다. 이제 02로 갑니다. 토지 상환 채권이 나오죠. 요 땡땡하고요. 사후 현물 보상입니다. 뜻을 정확히 알아두셔야죠. 사후 현물 보상. 토지로 갚겠다라는 채권이니까 사후 현물 보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의의부터 한번 볼까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사업식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을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니 이게 바로 토지 상환 채권. 누가 발행한다? 시행자 밑줄. 어떨 때 발행한다?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에다 동그라미 딱 칩니다. 이걸 전부를 발행한다고 하면 틀리죠. 일부입니다. 구체적으로 밑에 심화학습을 보면 채권의 발행 규모 나오잖아요. 분양 토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로 많이 줘봐야 반밖에 못 준다. 그래서 일부를 중요시 보는 거예요. 자, 2번 민간 시행자 밑줄 딱 쳐놓고요. 민간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때는 자유 발행이 아니겠죠. 이건 제한적 발행이라고 적죠. 제한을 받을 겁니다. 제한적 발행. 민간은 공신력이 없으니까 제한적 발행. 자, 민간 시행자는 그자는 은행, 보험회사, 공제조합으로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간은 극히 제한을 받고 있다. 다시 한번 LH공사입니다. 시행자죠? 그자도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보증을 받는다, 안 받는다? LH는 공공이니까, 민간이 아니니까 지급보증 받지 않겠죠. 다시 3번. 시행자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 승인의 밑줄 딱 쳐놓으세요.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순서를 조금 바꾸겠는데 책을 먼저 한 장 넘겨보시죠. 책을 넘기시면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괄호 4번 원형지가 나와 있죠? 거기부터 먼저 합니다. 자, 여기 봐주시고요. 토지를 뺏었어요. 뺏었다면 사업을 시행하죠. 사업을 시행할 때 원형지라는 게 있다. 그리고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원형지부터 설명할게요. 원형지. 원형지 하게 되면 원래 그대로 모습의 땅이라는 얘기죠. 원형지. 자, 이것은 세종시를 갖고 얘기해요. 세종시. 이게 세종시가 있습니다. 논과 밭으로 돼 있었던 이 세종시를 반듯반듯하게 택지를 조성했죠. 토지를 밀어서 주택단지도 만들고 상업단지도 만들었습니다. 노란 땅이 새 땅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종시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업을 유치하려고 이 땅을 팔았던 겁니다. 기업한테 매각을 했어요. 근데 기업이 잘 사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는 딱 두 개예요. 사업비가 들어갔으니까 땅값이 비싸잖아요. 땅값 비싸고요. 또 획지를 딱 조성해 놨기 때문에 기업이 이걸 매입해서 공장 지을 때 제한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유치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습니다. 일정 부분을 전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이렇게. 산이면 산, 구릉지면 구릉지 그대로 놔둬서 이걸 원형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땅값 살 거고 또 자연 그대로니까 기업에서 공장 만들 때 설계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유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게 원형지인데 그 원형지 요 땅은 말이죠. 공급을 누가 한다? 시행자가 하겠죠. 시행자가 공급하고요. 이때도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시행자가 이 땅을 공급합니다. 그럼 이걸 너무 많이 공급하면 땅값 싸니까 시행자는 손해가 많겠죠. 그래서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면적을 국한한다.
공급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랍니다. 분수가 슬슬 또 헷갈리죠? 아까 채권에서는 2분의 1이죠. 원형지는 몇 분의 1? 3분의 1이죠. 헷갈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형지 세 글자잖아. 그죠? 세 글자니까 3분의 1 이렇게. 그럼 이 공급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자가 있겠죠. 이것을 원형지 개발자라고 한다. 요걸 매입해서 개발하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라고 한다. 요 개발자는 공공도 매입할 수 있고 민간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이걸 갖다가 누가 매입할까요? 공공일까요? 민간일까요? 대부분 공공입니다. 대부분 공공이 이걸 매입합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 입찰이 원칙이겠어요? 수의 계약이 원칙이겠어요? 대부분. 요거의 반대가 수의 계약이에요. 경쟁 입찰은 공정하게 여러 명의 경쟁을 붙여서 낙찰을 잘 뽑는 거고, 수의 계약은 그 반대.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1대1 계약하는 거예요. 요건 특혜 소지가 발생하죠. 대부분은 경쟁 입찰입니다. 이것만큼은 안 그래요.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대부분 공공이잖아요. 공공이면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취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에게 바로 줘야 되죠.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 방법은 수의계약이 원칙이라는 거죠. 대부분 공공이 가져가니까 수의계약이고요. 다만 민간이 이걸 개발할 때는 경쟁 입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 그럼 이걸 갖다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두었다가 적절할 때 되팔면 엄청난 차익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10년 이내 매각을 금지한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 10년 이내 되팔 수 없도록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원형지입니다. 자, 원형지 보시자고.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원형지는 누가 공급한다? 시행자. 그때 지정권자 승인 나와 있습니다. 밑줄 딱 쳐놓고. 자, 이 경우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 3분의 1입니다. 확인해 놓으시고. 자, 넘깁니다. 그럼 박스에 5가지가 보입니다. 그죠? 이 5가지 위에다가 제목을 달자. 원형지 개발자. 이 5명을 원형지 개발자라고 볼 수 있다. 원형지 개발자인데 1부터 4까지 묶어서 공공이라고 적으시고 1부터 4는 공공, 5번은 민간이라고 적죠. 그래서 원형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자는 공공도 되고 민간도 되는데 대부분 누구예요? 공공이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 두 번째, 공공기관. 세 번째, 지방공사. 여기까지는 완벽한 공공이죠. 4번을 보시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복합개발을 위해서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공모가 뭡니까? 뭐냐니까? 공모? 공개 모집이죠. 공개 모집이에요. 그럼 공모에서 선정됐다면 공공도 선정이 될 수 있고 민간도 선정될 수 있죠. 근데 이걸 왜 공공으로 본다? 누가 공모했어 지금?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 쪽이 공모했으니까 공공으로 넣어주자 이거예요. 민간도 될 수 있지만 공공으로 넣어주자. 그러니까 1부터 4는 공공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까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것이고요. 이제 5번을 보면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이것은 민간입니다. 민간이니까 이건 경쟁입찰이겠죠. 경쟁입찰로 선정할 것이다. 그게 이제 밑에 2번에 나오네요.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을 한다라고 수의계약을 앞서 나왔죠. 공공이 대다수라. 그러니까 이것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거의가 다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형지를 학교나 공정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민간이니까 경쟁입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4번 내려갑니다. 원형지 매각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몇 년 범위라고 나와요? 10년 범위에서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다가 투기 방지. 투기를 막기 위해 원형지 매각을 10년 이내 제한한다. 투기 방지입니다. 자, 이제 앞쪽으로 넘어오시죠. 190페이지로 와주세요. 190페이지.
190페이지 맨 밑에 선수금 나와 있죠? 그거 하겠습니다. 자, 선수금이 뭡니까? 돈이죠, 돈. 돈은 돈인데 미리 당겨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미리 당겨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당겨받는다? 이 원형지를 매입하는 자로부터 당겨받을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을 통해서 새 땅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새 땅을 조성토지라고 해요. 이것을 사가는 자에게 돈을 미리 당겨받는 거예요. 이게 선수금이죠. 그러니까 선수금은 시행자가 받는다. 받을 때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뜻을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돼. 선수금은 시행자가 받는다. 누구한테? 새 땅 받을 자 내지는 원형지를 매입하는 자로부터 돈을 미리 땡겨받는 걸 선수금이라고 한다. 이때 지정권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땡겨받을 때 전부를 다 땡겨받을 수도 있고 일부를 받을 수도 있다. 선수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땡겨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채권은 일부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선수금 보겠습니다. 의의부터 보자고요. 시행자는 조성토지 그랬으니까 새 땅입니다. 그것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원형지라고 했죠. 이것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미리 받을 수 있으니 이걸 선수금이라고 한다. 선수금은 전부를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번 지정권자 승인 밑줄만 딱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선수금 받을 때는 지정권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걸어 3번에 도표가 나오죠. 공공인 시행자가 받을 때와 민간인 시행자가 받을 때 요건이 좀 다르겠죠. 민간은 좀 까다롭게 받을 거고 공공은 좀 쉽게 받을 거다. 근데 이것은 다 다음에 하자고요. 선수금 뜻만 알고 가는 거예요. 뜻이 뭐라고요? 누가 받는데 선수금을? 시행자가. 누구한테? 누구한테 받는다고? 새 땅을 받아갈 자 내지는 원형지 매입자. 이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뜻을. 그래야 다음번에 거기다가 가지를 붙일 수가 있다. 자, 넘기시고. 자, 그 정도 했고요. 이제 05번으로 갑니다. 조성 토지 등의 공급이 나오죠. 그럼 수용 방식으로 해서 새 땅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 새 땅을 어떻게 공급하겠냐 이거예요. 자, 잠깐 보자. 이제 새 땅이 만들어졌어요. 수용 방식을 통하여 새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새 땅을 조성 토지라고 합니다. 이걸 시행자가 공급할 때 무작위로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 있습니다.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에 의해서 새 땅을 공급하는 겁니다.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그럼 새 땅을 매각할 때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자, 새 땅을 매각할 때 경쟁 입찰이 원칙일까요? 수의 계약이 원칙일까요? 이것만 수의 계약이라고 그랬잖아, 제가요. 원칙은 대부분 뭐가 원칙이라고요? 경쟁 입찰. 요거는 왜 수의 계약을 앞서 내었냐면 공공이 대다수냐. 근데 봐요. 새 땅을 매각할 때 수의 계약을 하면 이건 특혜 소지가 발생하죠. 대부분 얘라고 얘, 경쟁 입찰. 다만 요것만 공공이니까 수의 계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 땅을 매각할 때 원칙은 경쟁 입찰. 대부분 이거예요. 최고가로 응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뽑겠죠. 근데 예외가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추첨을 할 수도 있다. 수의 계약 내지는 추첨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시험이라는 것은 예외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3번이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제 책을 보시자고요. 자, 맨 밑에 괄호 3번, 괄호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급 계획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는 조성 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 그 다음 밑줄,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이 나올 겁니다.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새 땅을 공급하는 게 아니죠.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3번 내려오자. 토지의 공급 방법에다가 빨간펜 밑줄 딱 치고, 그게 시험 문제예요. 괄호 3번. 그럼 새 땅을 어떻게 공급할까? 1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경쟁 입찰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땡땡하고 원칙. 원칙은 경쟁 입찰. 이제 오른쪽 가보세요. 2번 제목이 뭐다?
추천 방식. 3번은요, 수의계약. 그 두 개를 묶어서 예외라고 적자. 예외는 추첨 내지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럼 일단 원칙부터 보자고요. 조성 토지의 공급은 경쟁 입찰의 방법을 하는데 그 밑에 심의학습을 보면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돼 있죠. 경쟁을 붙이되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뽑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의 원칙이죠. 이제 오른쪽으로 와보자. 추첨이니까 뺑뺑이 돌리는 거죠. 추첨의 방법으로 새 땅을 공급하는 게 몇 가지 나오죠? 세 가지인데 사실은 네 가지입니다. 왜 네 가지냐면 3번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단독주택 용지 및 공장 용지. 네 개입니다. 이게 네 개. 그러면 3번에 수의계약은 몇 가지입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게 한 10대까지가 돼요. 사실은. 줄여놓은 겁니다. 이게. 그럼 예외를 공부할 때 바보가 공부하는 방법. 수의계약이 많은 걸 외웁니다. 더 바보는. 거기다가 추천 방식 네 가지를 또 외워요. 현명한 사람은 추천 방식만 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추천 방식만 정확히 잡아놓으면 득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추천 방식 네 가지만 정확히 잡고요. 수의계약은 읽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을 거니까 시험장에 딱 가면 굉장히 생뚱맞겠다, 그죠? 수의계약에다가 그 박스 안에다가 생뚱이라고 딱 적는 거예요, 생뚱. 아주 어색한 지문이 나오면 이것은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게 바로 객관식의 묘미예요. 그럼 이제부터 추천 방식 네 가지를 잡자. 첫 번째, 주택법에 따르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 주택건설용지 할 때 주자의 색깔 딱 칠하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로 하면 나중에 배워요. 주택법에서 85제곱 이하를 뜻하죠.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주택법상의 공공택지. 공공택지 할 때 공자에다 색깔 딱 칠하고. 요것도 나중에 배웁니다. 주택법에 가면 공공택지를 배우죠. 이거의 반대는 무슨 택지일까요? 무슨 택지냐고요? 공공택지의 반대가 뭐겠어요? 그렇지, 민간택지지. 이렇게 바짝 얼어있는 거야, 대체. 당연히 민간택지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땅이 더 투기가 세겠습니까? 네,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공공택지하고요, 민간택지는 어떤 땅이 더 싸게 공급되겠어요? 이건 공공사업으로 조성되니까 싸게 공급되잖아요. 싸니까 사람이 몰린단 말이에요. 이게 투기가 센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이제? 이런 여러분들은 합격시켜야 되잖아, 지금. 얘보다는 이게 싸니까 이게 투기가 많고요. 나중에 주택법에 가면 이 땅은 굉장히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건 공공택지는 추천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3번에 두 가지를 뽑아내겠습니다. 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주택할 때 주자 색깔 딱 칠하고, 또 공장용지 공자 색깔 딱 칠하자. 그럼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요 4개가 추천 방식입니다. 공자가 2번, 주자가 2번 나오네. 공주잖아, 공주. 공주는 추첨이에요. 공자 2번, 공공택지, 공장용지, 주자 2번, 주택 2번 나옵니다. 이게 추첨이죠. 그럼 나머지 생뚱은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생뚱 맞은 지문은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용 방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 배웠습니다. 토지 상한 채권이랄지, 원형지랄지, 선수금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건 지우고요. 요 순서에다가 환지 방식을 그대로 연결하는데, 교과서는 어디 펴놓으시냐면 196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